네, 안녕하세요. 영단기 강남어학원 토익 RC 담당하고 있는 방재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RC 파트별 학습법 및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이제 파트별로 이제 세부 사항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제 RC 시간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초보자들 또는 시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 토익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시면 시험장 가면 막 찍고 나오죠. 후반부에 뭐 10문제, 뭐 심지어 뭐 20문제 이상 이렇게 찍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10문제, 20문제면 이제 타격이 50점에서 100점 정도는 그냥 다 버리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뭐 어휘력, 똑같은 뭐 토익, 그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 관리에서 차이가 뭐 50점에서 100점 나버리면 뭐 시험 그 시간 관리 못한 사람은 되게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처음부터 잘 기초를 쌓아 나가셔야지 그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별 시간 배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파트 5, 6, 7 다 합쳐서 75분이 주어집니다. 시험 시간에서 1시간 15분 이렇게 주어지죠. LC가 끝나면 바로 75분 동안 RC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각 파트별로 어떻게 우리가 시간 배분을 하냐면 파트 5가 40문제고 파트 6가 12문제 비중 적죠. 그다음에 파트 7 같은 경우가 비중이 가장 큽니다. 48문제가 이제 모두 다 파트 7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시간 배분을 하느냐. 75분. 우선에 처음에 파트 5 같은 경우는 약 15분 정도를 할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트 6 같은 경우는 약 10분 정도를 할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어차피 파트 5하고 6는 이제 글의 길이가 다르고 지문의 길이가 다르지만 빈칸 채워넣기 문제라는 뭐 형태는 똑같은 형태죠. 문제 유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묶어서 25분 잡으시면 돼요. 평소에 우리가 연습 많이 할 때 특히 실전만 정도 들어가시면 파트 5, 6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한 세트 정도는 풀죠, 보통. 예, 풀 세트를 보통 우리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때 연습할 때 25분 시간 재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5분을 여기서 할애를 하니 나머지 파트 7 독해 같은 경우는 나머지 시간인 50분을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50분 정도가 파트 7 독해 48문제를 푸는데 이제 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약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연습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간 맞춰서 이제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실전 레벨에 가거나 이제 시험에 다가오거나 특히 실제로 시험을 칠 때 정확하게 25분, 50분 맞추면 우리가 뭘 못하게 됩니까?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예, OMR 카드 작성을 못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에 1차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최종 목표는 파트 5, 6에서 한 5분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 파트 7도 마찬가지 5분 정도를 확보를 하셔야지 OMR 카드 작성이 가능해질 겁니다. 우리가 그 RC 문제가 100문제다 보니까 100문제다 다 작성하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특히 몰아서 작성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특히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충분한 시간,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지 OMR 카드 작성이 가능하고 내가 뭐 답을 잘못 이제 그 마킹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씩 땡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한 20분 정도, 최종 목표는 20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 7도, 파트 7은 특히 힘들어요. 시간 줄이기 힘들긴 한데 어쨌든 목표는 최종 목표는 45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 45분 잡으셔야지 10분 남는 시간 동안 OMR 카드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파트 5, 6에 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연습 충분히 하시면 나중에 실전만 들어가지고 뭐 내가 개인적으로 계속 문제를 푼다, 시간 재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를 한 15분에서 18분까지 충분히 땡길 수 있을 겁니다. 15분에서 18분. 그렇게 푸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사실 시험장 가시면 연습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정도 땡기시고 이제 파트 7 시간도 이제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5분, 50분은 우리가 1차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이 안에 들어오셔야지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문제를 찍거나 OMR 카드 작성 못하는 그런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뭐 보통 실전만 단계 들어가시면 파트 5, 6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루에 한 세트 정도 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번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특히 아직 실전 레벨이 아니고 내가 단어도 많이 모른다. 어휘 같은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다른 거 할 거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하루에 한 세트 푸는 게 참 힘들죠. 특히 파트 5, 6, 7 얘는 날 잡아야 됩니다. 그죠? 주말에 하루 잡아서 싹 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연습을 해야 되지만 매번 풀세트는 풀기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당 배분 시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오늘 파트 5 한 문제 풀겠다 이런 건 없지만 이제 시간이 없을 때 내가 오늘 파트 5, 6, 파트 5 같은 경우는 내가 10문제밖에 못 풀겠다 또는 내가 반 20문제만 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문제당 20초 정도 잡고 시간을 할애를 하시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한 15분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하나당 20초 정도 잡으시고 주의할 사항은 뭐 당연하죠. 얘는 평균치기 때문에 평균의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20초에 맞추라는 얘기 아니죠. 어떤 문제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가 1, 2초, 2, 3초면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 금방 2, 3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2, 3초만 쓰시면 되지 굳이 잡고 있을 필요 없죠. 그죠? 쓸데없이 해석을 해본다거나 해석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반대로 이제 굉장히 어렵고 긴 문장이 나왔고 내가 이 문제는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판단되시면 20초 넘어가는 거용 생길 겁니다. 30초 이상 드는 경우도 가끔 생길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고려를 하셔가지고 평균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시기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트 6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이제 별표 쳐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파트 6도 정말 한 문제 푸는 사람 없어요. 풀 때 보통 얘는 지문이 한 편 나오고 빈칸이 3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못해도 지문 하나는 우리가 풀어냅니다. 그죠? 연습할 때. 지문 단위를 연습하기 때문에 문장 하나당 30초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문 하나당 얼마 하려는 겁니까? 지문 하나당. 3문제 나오니까. 1분 30초 정도 이제 목표로 잡으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문들이 다 난이도나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평균이 글 한 편에 1분 30초라는 뜻이지 무조건 1분 30초 안에 딱 맞춰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짧고 쉬운 게 나온다면 우리가 1분도 안 돼서 다 풀 수도 있습니다. 3문제. 그리고 길고 어렵게 나온다면 2분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평균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안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문 하나당 평균적으로 1분 30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좀 사실 빨리 들어오죠. 2분 잡으셔도 상관없긴 한데 10분 정도 맞추려면.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서 말씀드릴 건데 파트 6가 조금 짧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최근 한 1년 동안은. 그래서 제가 굳이 2분 아니고 1분 30초로 언급드렸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파트 7. 자, 파트 7 자체도 우리가 매번 풀세트 풀기는 힘듭니다. 153번부터 200번까지가 파트 7인데 길죠. 자, 50분. 문제 푸는 데만 50분이에요. OMR 카드 작성하는 것까지 쳐서 50분인데 우리가 문제만 딱 풀고 채점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틀린 문제 한 번 더 봐야 되죠. 복습해야 되죠. 모르는 단어 찾아서 외우셔야 되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문들도 몇 번씩 더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하는데 50분 걸리는 거지 복습 시간까지 다 합치시면 복습이 2~3배가 더 이제 그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풀세트를 하나를 풀면 하루에 보통 2~3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파트 7만, 풀세트만, 복습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우리가 또 매번 하기 힘드니 보통 잘라서 연습을 할 겁니다. 153번부터 180번까지 나는 오늘 단일 지문만 풀겠다. 아니면 오늘은 181번부터 200번까지 복수 지문 4쌍만 다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게 문제 하나당 1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문제 하나당 1분이라는 건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그래서 문제가 2문제 달려나왔으니까 나는 무조건 2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문제가 5문제 달려나왔으니까 나는 무조건 5분 안에 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시고 글의 길이나 난이도 같은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그걸 유념을 하시고 적용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 연습을 하시면 돼요. 풀세트 물론 다 풀면 좋죠.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어떻게 내가 푼다 또는 내가 10문제씩 풀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관리 지금 당장 초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안 중요합니다만 갈수록 중요해지고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숙지하셨다가 연습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파트별로 이제 상세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역시 파트 5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 유형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뭐, 완전 초보 같은 분들은 아직 파트 5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파트 5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문장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 중간에 빈칸이 하나 들어가는 문제. 한마디로 빈칸 채워넣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트 5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보통 우리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제가 뒤에 예부터 보여드릴게요.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무작정 이렇게 들어가요. 주어네. must get 동사구나. written permission 얘가 목적어인데 형용사 또는 분사가 뒤에 있는 목적어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서 해석을 통해서 풀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초보자들은. 근데 이 방법이 사실은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우리가 하죠. 습관적으로. 당연히 문장이 주어지면 처음부터 우리가 봅니다. 다만 우리가 토익에서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모든 문제 다 못 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보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장을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쓱 훑어봅니다. 한 3, 4초 이 정도, 2, 3초, 3, 4초 정도 쓱 훑어보시고 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감이 오면 좋고 감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면 아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아마 예상이 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쨌든 쓱 한번 훑어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요거를. 문장 상세하게 해석이 아니라 빈칸이 문장에 어디 들어갔는가 그리고 보기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 특히 보기의 종류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열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살피시고 만약에 보기가 다르게 나왔으면 사실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보실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근데 보기가 모두 같은 품사 즉 예를 들어서 A부터 D까지가 형용사만 나왔다 또는 A부터 D까지가 뭐 동사만 나왔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때는 이제 문장을 해석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해석을 하는 경우도 그때도 이제 요령이 있습니다. 그때는 스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을 시키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시 보였던 예 1번 있죠. 요거 잠시 볼게요. 자, 아까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you must get부터 시작을 해서 해석을 하면서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시작하는 게 제가 실수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쓱 한번 쭉 속독으로 쭉 한번 훑어보시는 건 좋아요. 쭉 한번 훑어보시고 아, 대충 이 문장이 이런 의도로 쓰여졌구나.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캐치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빈칸의 위치와 보기 종류인데 자, 보기 종류 한번 볼게요. 자, 보기 종류를 본다는 건 어떤 거냐면 토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품사입니다. 품사. 의미는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 그죠? 얘들은 다 같은 뜻이에요. 다 승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품사를 구분하면 A번은 A번은 동사죠. 그죠? 동사 원형이죠. 또는 현재형. 자, B번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 뒤쪽에 D가 붙었으니까 동사라면 과거 동사일 것이며 동사가 아니라면 과거 분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L로 끝난 명사죠. 그죠? 승인이라는 명사. 자, D번 is approved. 동사긴 한데 얘는 BPP 수동태 동사. 그래서 A번하고 D번 차이는 시제는 똑같지만 태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형태 및 품사가 다르게 나왔죠. 자, 그리고 빈칸 위치 보세요. 이게 왜 유용하냐면 빈칸의 위치를 보니 뒤쪽에는 무슨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일단은 보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앞쪽에 뭐가 나오냐면 to 부정사에 걸려있긴 하지만 confirm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confirm이라는 동사는 타동사니까 뒤쪽에 필요한 문장 성분이 뭡니까? 예, 목적어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 자리야. 예,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보통 어떤 품사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명사나 명사 역할하는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명사나 명사 역할하는 거 없네. C번밖에 없네. 명사. 그래서 C번 찍으시면 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문장 전체를 보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자, 그래서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면 처음부터 무조건 해석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제일 먼저 보실 거 보기 종류와 빈칸 위치 먼저 파악하시고 풀리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해석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뭐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보기 종류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숙지를 하셨다가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사실. 여기만 보고 풀기 되게 불안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꾸 습관적으로 여기부터 가긴 하는데 그걸 극복을 하셔야 되고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이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정확히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보여드렸고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게요. 예, 두 번째 예는 토익을 좀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이게 내가 영어만 잘한다라고 또 안 되는 게 뭐 당연히 답은 이건데 설명 잘 못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토익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똑같은 순서로 갑니다. 자, 문장 쓱 한번 훑어보시면 좋아요. 조금 긴 문장이긴 하지만 쓱 한번 훑어보시고 아, 대략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캐치하시면 좋고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자, 보기 4개를 봅니다. 자, 또 똑같은 어원에서 왔죠. 그죠? 미스테이크에서 다 온 단어인데 또 보니까 품사가 달라. A번 미스테이크는 명사 또는 동사. 사실 동사로는 잘 안 쓰이긴 하지만. 자, 두 번째 A블로 끝났으니까 형용사. 세 번째는 LY로 끝났으니까 부사.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스테이크는 과거 분사가 나왔습니다. 동사로 쓰일 경우 과거 분사가 미스테이크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나왔으니까 또 형태가 다르고 품사가 다르니 빈칸 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빈칸 앞뒤를 보세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 앞에는 비동사의 과거인 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charged, 과거 분사겠죠. 자, BPP. 이런 동사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네, 수동태 동사라 그러죠. 자, 수동태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가 보통 붙여서 생각을 합니다. 붙여서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부사 자리예요. 이거 부사에 대해서 지금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부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동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원래 붙어있던 동사 사이에 들어갔으면 동사 수식하는 역할로 들어갔을 거죠. 그죠? 그래서 부사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자리는. 그래서 A부터 D까지 보니까 부사가 아까 하나밖에 없었지. 그래서 C번 역시 찍으시면 돼요. 제가 말로 설명하니까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자, 푸는 건 이겁니다. 앞에 워 뒤에 charged. 그래서 C번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100% 부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 그래서 C번 역시 예 2번도 찍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해석 들어가지 마시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시고 빈칸의 위치와 보기 종류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 방법을 쓸지 저 방법을 쓸지 적용을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영역별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문제 풀 때 기본적인 원칙은 방금 말씀드렸고 이제 실제로 어떤 형태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별 출제 빈도와 중요도인데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최빈출. 그러니까 매달 나오는 거야. 매달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달은 아닌데 한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 정도로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그거 이외에 네 달 이상마다 한 문제 나오는 거. 뭐 1년에 한 두세 번, 많으면 두세 번이겠죠. 1년에.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사실은 뭐 몇 년마다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빈도순으로 제가 쫙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매달 나오는 거. 이건 사실은 억지로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조금 연습하시면 한 달 정도 연습하시면 아 대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덜 나오는 걸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매달 나오는 건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어휘 문제 및 구별하는 문제 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 형태. 동사 형태라 그러면 뭐 시제부터 시작해서 뭐 태도 있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수일치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묻는 문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조금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사 형태는. 자, 네 번째는 형용사와 분사 문제. 그 다음에 명사와 대명사 문제. 어휘 문제 또는 어형 문제 이런 것들. 자, 요거 5가지 타입은 매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빈도 볼게요. 두 달 또는 세 달마다 문제 나오는 거. 자, 상관 접속사 그리고 등위 접속사. 뭐 and 같은 거, but 같은 거 얘기하죠. 자, both A and B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매달 나오지는 않고 두 달에 한 번, 뭐 세 달에 한 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던 to 부정사와 동명사 그리고 위쪽에 들어갔던 분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동사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배우는데 다만 토익에서는 약간 비중이 다른 게 분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매달 두 문제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는 매달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좀 상세히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 면이 있긴 해요. 동명사하고 명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또 매달 나오긴 해요. 근데 동명사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매달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세 달마다 한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의외로 좀 비중이 적은 편이죠. 토익에서는. 자, 4번하고 5번은 그냥 같이 설명드릴게요. 관계대명사, 명사조사.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보통 어휘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데 기능은 완전 다르지만 요것들도 보통 두 달, 세 달 이 정도 한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비교 구문 같은 거 있죠.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이것도 매달 출제되는 편은 아니고 두세 달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에 비해서 조금 뜸하게 나오는 것들 있죠. 자, 뭐 대표적인 게 이게 두 개입니다. 가정법하고 도치. 좀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달 출제는 안 한 것 같긴 합니다. 도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이 정도, 예,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가정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2, 3년마다 한 번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정말 잘 안 나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올해 1월에 한 번 나왔었죠. 올해 1월이니까 작년 12월인가 그때 한 번 나왔었습니다. 좀 구경하기 힘들 거예요, 가정법은.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잘나고 못 나온 거 그냥 알고 넘어가라가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어디에 경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를 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초보 단계라면 지금 가정법하고 도치에 목숨 거실 필요 없어요. 그죠?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1차 목표가 700점인데 이거 마스터해서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남들 다 맞힐 수 있는 문제, 흔하게 나오는 문제를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초보자라면 요거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부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내가 충분히 위에 걸 다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미 800점이 넘었다, 850점이 넘었다. 그래서 내가 웬만한 건 다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덜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한 번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학습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 이제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나중에 제가 최신 경우에 또 말씀드릴 건데 어휘의 비중이 최근 한 2, 3년 동안 확 늘어났습니다. 어휘 문제가 문법 문제보다는. 그래서 어휘 문제별 출제 빈도를 말씀드리면 한 달에 보통 뭐 몇 문제 출제된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동사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 건데 의외로 토익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건데 명사 어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명사는 한 달에 보통 어떤 문제, 몇 문제가 나오느냐. 보통 이만큼이나 나옵니다. 7.9문제, 거의 8문제죠, 8문제. 자, 아까 파트 5가 몇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40문제라고 그랬죠. 40문제에서 4분의 1 정도가 명사나 명사와 관련된 어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중이 커요. 자, 한 달에 7.9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두 번째, 동사, 명사에 비해서 조금 적긴 하지만 얘도 만만치 않죠. 6.1문제예요. 거의 6문제가 매달 출제된다는 거. 동사 어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약간 의외,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부사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필수 성분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토익에서는 출제 경향이 그런 것 같아요. 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부사 어휘 문제가 무려 거의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사 무시하시면 안 돼요. 부사 나중에 제가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전치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토익에서는 접속사보다는 전치사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대략 요 정도 4.7문제 거의 부사하고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수식어인 형용사는 한 달에 4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합쳐보세요. 요거 한번 합쳐보시면 거의 30% 이상 40% 정도 될 겁니다. 40문제 중에서 굉장히.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어휘 문제들 무시할 수가 없고 무시하면 이제 우리가 큰 코 다치고 점수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휘는 사실 어휘는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별로 없어요. 학원 수강을 하시든지 인강으로 보시든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든지 제가 도와드릴 부분은 없고 일단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어휘집 하나 선정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사 한번 보겠습니다. 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특히 부사 어휘 문제 같은 것들. 근데 부사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보충 프린트를 제가 나눠드리고 지금 뭐 인강을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독학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단기 사이트 들어가서 제 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에 학습 자료실에 제가 어휘는 넣어뒀습니다. 부사 어휘는 넣어뒀기 때문에 그냥 다운받으셔가지고 일단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 동안 출제됐던 거 제가 쫙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휘는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부사 위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부사가 부가 성문이다 보니까 사실은 규칙은 없어요. 아무 때나 넣어도 돼. 보통은 아무 때나 넣어도 되는데 토익에 나온 유형들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유형들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부사가 어디 들어간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료도 참고하셔가지고 부사가 토익에서 나오는 부사가 문장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번은 전치사 접속사.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휘이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부분 별로 없고 자. 잘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전치사든 접속사든 이유하고 양보는 잘 나와요. 이게 뭐 접속사 뭐 올도 같은 거 아실 거고 그다음에 뭐 because, as, since 같은 거 아시죠. 이제 그런 것들 또 한 번 더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워낙에 잘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구조적인 차이도 다 아시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명사구가 들어가고 또는 명사절. 그다음에 접속사 뒤에는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는 부사 접속사입니다. 주로 주어 동사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구조적인 차이도 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정답으로 출제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훑어보시고 나 이거 모르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것들이 뭐 if하고 비슷한 단어다, 동의하다 이런 것들 모르셨던 분들은 반드시 어휘부터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다음. 자, 6번째는 분사입니다. 자, 분사는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매번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분사 자체를 묻는 문제도 있지만 뭐 어휘를 묻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분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있는 것도 제가 일일이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분사들입니다.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분사들. 정답으로 나왔던 분사들. 쭉 보니까 특징은 과거 분사들이라는 거죠. 그죠? 토익에서도 이제 비중이 과거 분사가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현재 분사보다는. 그런 특징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풀어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면 통해서 지금 보시니까 잠시 화면 멈추시고 한번 꼼꼼하게 보세요. 왜 ing가 아니고 ed가 정답이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거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리면 여기 없는 것 중에 최근에 나왔던 거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건 이런 것들입니다. proposed, 뭐 제안된 계획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enclosed 이런 거 많이 쓰죠. 동봉된 enclosed coupon 그래서 동봉된 쿠폰 이런 거. 그 다음에 extended, 뭐 extended vacation 이런 표현 많이 보셨죠. 그죠? 연장된 휴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최근에 한 2번 정도 나왔던 limited 같은 거, 제한된 limited amount of time 이런 거 있죠. 제한된 뭐 시간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런 분사들은.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역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우리가 이거 많이 틀리잖아. 최근에 벌써 2번이 나왔죠. 지난 몇 달 동안 이게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사 구문이라는 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분사 구문에서 와서 아예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접속사 as가 원래 뭐뭐 하듯이 이런 뜻이 있죠. 뭐뭐 함에 따라 이런 뜻. 뭐뭐이기 때문에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접속사로 쓰이니까 원래는 주어 동사예요. 근데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가 분사로 바뀌는 형태를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게 아예 뭐뭐 되어 뜻이라고 써서 과거 분사로 굳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 pp를 기억을 해두시고 연습을 조금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 as detailed. 자, 명사 디테일 말고 동사 디테일이 상세히 설명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원래 문장 뭐 굳이 한번 보여드리면 혹시 궁금해할까봐 원래 문장 이겁니다. 별거 없어요. as it is detailed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근데 주어 생략되죠. 그리고 비동사가 being으로 바뀌고 being도 생략 가능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다 없어져.
그래서 as하고 과거 분사인 detailed만 남았고 요 형태로 쓰이는구나라고 숙지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죠? 상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as mentioned나 as stated는 언급되어 있듯이 이런 듯. 자,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다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s discussed 논의되었듯이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거 뭐 as indicated 이런 것들 뭐 나타나 있듯이 암시되어 있듯이 언급되어 있듯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분사구문 원래 문장 살려서 주어 생략 빙생략 이렇게 가지 마시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아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대명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명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매달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대명사가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크게 분류해도 4개나 되죠. 인칭 대명사, 제기 대명사, 부정 대명사, 그리고 뭐 지시 대명사 이런 것들. 자, 4가지나 됩니다만 그것들이 모두 똑같은 비중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잘 나오는 게 있는 반면에 덜 나오는 거, 그리고 거의 출제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중을 생각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단연 소유격입니다. 매달 나와요. 매달 나오고 심지어 2문제 이상 나올 때도 있고. 소유격은 절대 안 빠지는데 소유격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한테 플러스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5점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형용사 역할이라는 거죠. 왜? 뒤에 항상 명사를 달고 쓰이니까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죠. 그죠? my에서 문장이 끝날 리 없죠. my book 이런 식으로 내 책 이런 식으로 뒤쪽에 명사를 수반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격 형용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주격. 이 주격 쉬울 것 같죠. 그죠? 주어 자리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의외로 이게 조금 까다롭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른 강의 뭐 실전 문제 풀이 강의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마 캐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격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 무시하시면 안 되고. 자, 최근에 단연 눈에 띄는 게 최근 1년 동안 한 1년 반 동안 부정대명사 문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부정대명사는 뭐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다 보니까 우리가 개념 자체를 힘들어해요. 개념이 힘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몇 개 써보면 썸 같은 거. 애매하잖아. 그죠? 의미가. 애매하고 뭘 나타내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any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few하고 a few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부정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 개념 자체를 우리가 힘들어하는 단어들 틀림없죠. 자,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 부정대명사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단순히 수일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간단한 예만 들고 갈게요. few는 복수 취급이에요. 그 다음에 any하고 썸은 이제 조금 다른 거고, 썸은 복수 취급받는 경우도 있고, 불가산 취급받는 경우도 있고, any는 다 돼요, 사실은. 단수, 복수, 불가산 다 되고. 그 다음에 all도 마찬가지, 썸하고 똑같습니다. 복수 취급받는 경우도 있고, 불가산 취급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뭐, another 같은 경우는 단수 취급은 받는다. 이런 거 있죠. each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요령이 있고 어떤 다른 파트하고 커넥션이 있습니다. 수량 형용사부터 잘 공부를 하시고 요 건너오시면 되게 쉬워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좀 아쉽긴 하지만 설명 못 드려서 아쉽긴 하지만 천천히 제 인강이라든지 수업 들으시면 금방 캐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이겁니다. 부정대명사. 원래 개념은 어렵지만 시험 문제는 쉽게 나온다는 거.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술치 문제로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요거는 최근 한 1년 동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1년 이상 동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원래 굉장히 토익에서 좋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by oneself라는 관용 표현 모르셨던 분들은 외워주시고 동의어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어휘고 관용 표현이니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8번. 명사. 아까 어휘 문제에서 명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명사 어휘 문제보다는 이제 명사 형태를 결정하는 문제긴 한데, 자, 특징이 이겁니다. 특징. 규칙은 아니니까 요거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유리한 것들입니다. 명사 문제는 보통 복수 형태의 명사가 정답으로 잘 나와요. 단수 형태의 문제, 그 명사보다는 뭐 당연히 가산명사인 경우 그렇겠죠. 특히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인 경우에는 복수 명사가 대부분 정답으로 출제되게 됩니다. 밑에 한번 예를 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아까 우리가 풀던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보기 먼저 보시고, 품사 다르게 나왔네. 동사, 형용사, 명사, 복수명사, 단수명사, 복수명사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빈칸 위치 보세요. 쉼표를 하면 끊어집니다. 앞쪽에 수식어인 형용사, 그리고 그 앞에는 타동사인 attract 나왔죠. 여기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A번하고 B번, 명사가 아닌 것들 빼시고, C번하고 D번인데 지금 우리가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아마 금방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소한 것도 실제 시험에서는 실수를 많이 해요. 긴장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뭐냐면 당연히 C번이 왜 못 들어갑니까? 명사인데. 형용사의 수익도 받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가요? customer. 가산명사인데 단수명사야. 그럼 여기 뭐 들어가? 관사 같은 거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소유격 같은 거 들어갔겠죠. 한정사 같은 게 들어갔었겠죠. 없으니까 못 써. 그래서 D번이 정답입니다. D번이 정답. 그리고 보니까 복수명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석대로 푸는 게 물론 제일 우선이긴 합니다만, 이거 2개 나왔는데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시간도 없고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복수 쪽으로 가시면 확률이 그나마 높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정석대로 푸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정말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힌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빈칸 얼마나 좁게 나왔어요. 빈칸은. 관사 뒤고 전치사 앞이야. 명사 들어가겠죠. 여기 명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A부터 D까지 보니까 detailing,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 또는 형용사 빼시고 그 다음에 detail, 명사 또는 동사 가지고 계시고 C번, 명사 또는 동사인데 명사일 때는 복수명사겠죠. 그 다음에 얘는 ed로 끝났으니까 동사이거나 분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번하고 C번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뭐냐? 어 같은 게 아니라 관사가 없거나 어가 아니라 더가 들어갔습니다. 정관사 더 뒤에는 다 들어가죠. 단수명사, 복수명사, 불가산명사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시간계산 처음부터 제가 해석을 안 하고 뒤쪽 볼게요. 수식어고. upcoming acquisition. 자, acquisition이 인수죠, 인수. 우리가 인수합병이라고 그럴 때 인수.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인수의 세부사항입니다. 얘가 들어가면 세부사항이 하나라는 거. 얘가 들어가면 세부사항이 다수라는 거. 여러 개라는 거. 근데 우리가 회사를 합병하거나 인수할 때 세부사항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없잖아, 그죠? 세부사항이 하나만 있을 리가 어디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복수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힌트가 되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문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복수로 나오겠구나. 예상을 하시고 C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 이게 안 된다. 안 되면 그냥 복수적으로 가세요. 이게 그나마 확률이 높습니다. 명사 문제에서. 자, 그래서 C번 정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경향입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대명사처럼 격이 있는 거 아시죠? 주격도 있고 소유격도 있고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네, 목적격이 빠져 있죠. 자, 목적격이 빠져 있는 이유는 얘는 잘 안 나와요. 100% 안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 보통 주격이나 소유격이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그런 특징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보통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 정답으로 나와요. 전치사 뒤에 목적격 쓰는 것처럼 그죠. 그런 문제에서는 가끔씩 정답으로 나오지 웬만하면 주격이나 소유격이 정답으로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출제 경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0번 명사절 접사. 이것도 내용 굉장히 많죠. 아까 요거 두 개는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어휘는 많이 겹쳐요. 근데 기능 자체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보통 이제 출제 경향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mention, 언급하다, state, 언급하다, announce, 발표하다, indicate, 나타내다, 암시하다, 그 다음에 report, 보고하다, 보도하다 이런 것들 뒤에는 대절이 들어가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대만 들어가는 이유 그런 건 없는데 대절이 주로 정답으로 많이 나왔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들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 요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처음부터 해석하려고 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모르는 문제, 애매한 문제가 나오면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끈질기게. 그죠? 그런데 여기 별로 좋은 게 아닌 게 역시 시간 문제 때문에. 모른다 싶으면 일단 넘어가세요.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하시면 기억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 풀다가 갑자기 힌트 비슷한 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일단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시간 관리하고 관련된 거. 자, 요거는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번에 한 35명 정도 들어가죠. 보통 한 3분의 2 이상은 다 이걸 해요. 거기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 때 파본 검사 시간 주죠. 뭐 감독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파트 1, 파트 2, 인스트럭션, LC 인스트럭션. 이때 진짜 우리가 인스트럭션 듣고 있는 사람들 없죠. 그죠? 그거 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합쳐보니까 한 3분 이상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3분 이상이 나와. 3분 나오는 시간 동안 우리가 멍하게 듣고 있거나 진짜 파본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파트 5 빈칸 채워넣기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3분이면 어느 정도 문제를 풉니까? 초반에 조금 쉽고 짧은 문제들. 못해도 한 10문제 정도는 풀 거예요. 이거 좀 고수들은 좀 연습을 많이 하시고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20문제 정도까지 푸는 사람도 가끔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내가 10문제만 풀어도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래서 10문제 그냥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눈치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3번 특징. 아까 제가 파트 5 문제를 풀 때, 요 시간 동안, 짜투리 시간 동안 파트 5 풀 때, 제가 초반에 문제를 풀라고 말씀을 드렸죠. 후반에 130번 때부터 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유는 이겁니다. 초반에 있는 문제들이 보통 쉬운 문제가 배치가 돼요. 쉽고 짧은 문제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배치가 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급박하고 막, 용어로 방송이 나오니까 정신이 없을 거잖아요. 그죠? 집중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때는 짧고 쉬운 문제, 초반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긴 하지만 시간 관리하는 데서 다소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평소에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시고 시험에서 적용하셔가지고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파트 5까지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6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트 6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문제 유형 자체는 똑같다 말씀드렸죠. 빈칸 채워넣기 문제야. 빈칸 채워넣기 문제. 근데 얘는 문장 단위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지문 단위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한 사람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자, 우리가 파트 5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기 종류와 빈칸 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 먼저 캐치를 하고 하다가 안 되면 해석으로 들어가는데 파트 6는 무조건 해석 위주입니다. 해석 위주. 즉, 글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셔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만 보시면 절대 안 풀리는 문제, 특히 시제 문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그 뒤에 있는 문장이나 저 앞에 있는 문장까지 보셔야지 전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트 6는 무조건 해석 위주입니다. 심지어 문법 문제가 나와도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와도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 위주로 가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파트 6에서 단연 많이 나오는 거 두 가지가 이겁니다. 시제 문제, 동사 형태 문제라고 제가 썼죠. 근데 뭐 시제 위주로 잘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릴 접속 부사 문제. 요거 두 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사 형태 문제라고 제가 굳이 매번 말씀드리는 문제 말은 뭐냐면 시제가 아까 주를 이룬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동사 문제가 나오면 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일치 같은 경우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 시제만 보고 푸는 문제보다는 시제하고 수를 같이 봐야 되는 거, 또는 시제하고 태를 같이 봐야 되는 거, 또는 시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수일치 문제더라.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 형태 문제라고 인식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문제 푸는 데 조금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냥 시제 문제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자, 어쨌든 이제 특징은 이겁니다. 12문제 중에서 보통 2문제 이상은 출제가 돼요. 많으면 3, 4문제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중요한 게 해당하는 빈칸이 들어간 문장만 보지 마시고 앞 또는 뒤에 문장까지 봐야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을 본다. 전체를 해석하고 내가 내용이 뭔지를 알아낸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거 몇 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닌데 조금 우리가 많이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 자, 시제 문제에서 우리가 미래 써야 되는 경우 있죠. 미래 써야 되는 경우. 문장에 투하로가 들어갔다. 아니면 저 앞에 있던 문장에서 다음 달에 있을 행사를 소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면 미래를 써야 되는데 보기에 위나 비고잉 투가 없어. 없는 경우가 반드시 생겨요. 한 번씩. 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미래가 없으니까 다른 걸 대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게 이런 겁니다. 가까운 미래, 일정, 시간표 등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나 현재 진행을 쓴다. 이거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돼요. 위나 비고잉 투가 없으면 보기에 현재나 현재 진행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둘 다 들어가면 이제 술치 같은 거 이제 따져보시면 되고, 어쨌든 미래에 써야 되는데 미래가 없으면 현재나 현재 진행이 대신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는 파트 6에서 조금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제 문제 중에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요런 문장입니다. 지금 제가 그 지문 전체는 못 가져와서 너무 길어서, 그래서 요거는 편의상 파트 5처럼 보이지만 파트 6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파트 6는 제가 해석이라고 그랬죠. 해석 들어갈게요. 자, 모든 직원들. 우리 부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A부터 D까지 보니까 냈다 동사야. 떠나네. 떠난다는 말 들어갔죠. 근데 뒤쪽에 보니까 뭐 conference, tomorrow afternoon. 내일 아침, 내일 오후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뒤쪽 안 봐도 되겠다. 그죠? 누구 빼고 이거 안 봐도 되겠다. 그죠? 내일 오후에 떠난대. 내일 오후에 회의를 위해서 회의로 떠난다고 그럽니다. 자, 떠나니까 당연히 여기 미래니까. 미래가 들어갔으니까 tomorrow afternoon 들어갔으니까 will leave라든지 아니면 are going to leave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are going to leave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기 보세요. A부터 D까지 보니까 will이나 be going to가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자, A번, left니까 과거. 그 다음에 B번은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C번은 현재형. 자, D번은 현재 완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미래인데 쓸 게 없으니까 찍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미래를 써야 되는데 미래가 없으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현재나 현재 진행을 쓴다 그랬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나왔는데 왜 둘 다 나왔을까? 보니까 지금 뭐가 다릅니까? 수일치까지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를 다시 보니까 employees 복수야. 자, 그래서 당연히 얘는 탈락이고 B번이 정답. 단 해석을 할 때는 미래로 해석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미래 대신에 쓰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떠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정답은 B번.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 요거는 뭐 예를 보여드릴 게 없는 게 잘 안 나와요. 얘는 솔직히 잘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올 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시제 문제에서 과거 써야 돼요. 이번에는. 무슨 지난주에 있었던 행사를 설명하는데 과거 동사가 없어. 그럼 보기에 요거 둘 중에 하나 들어갔을 거예요.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그래서 완료 시제를 과거 대신에 쓰시면 된다. 요것도 숙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제 문제가 보통은 2문제 이상, 그러니까 동사 문제가 2문제 이상은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접속 부사 문제가 제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는 보통 출제가 되는데, 자, 접속 부사는 이제 요런 것들입니다. 요런 것들. 요거 말고도 많죠. 뭐 빠져 있는 것도 굉장히 많긴 한데, 어디셔널 이런 거 빠져 있긴 한데,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단어들 뜻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부터 외우시고, 그다음에 주의할 사항은 이거죠. 접속 부사는 앞에 나왔던 문장, 그리고 접속 부사가 포함된 문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뭐냐? 접속 부사 문제는 반드시 앞뒤의 문맥을 살피셔야지 그냥 찍을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앞뒤의 문맥을 파악하고, 즉 해석 한번 해보고, 아, 이게 논리적으로 흐름이 맞겠구나, 인과관계구나, 또는 뭐 역접이구나, 이런 것들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휘 중에서 알맞은 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요령은 없죠. 사실 해석 위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접속 부사 같은 경우는 해석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7 가겠습니다. 자, 파트 7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간 관리가 되면 보통은 이제 고득점이 가능해요. 파트 7. 근데 시간 관리는 아까 다 설명드리고, 그거 이외에 기본적인 원칙들, 그리고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파트 7은 제가 이제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파트 7에서 가장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시간 관리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요즘은 특별한 요령이 안 통해요. 나중에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여기 찾아가서 찍고, 이런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뭐 두 번째 문단 예를 들어서 중간 부분 찾아가서 찍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것도 벌써 한 3년 전 일이다. 그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게 잘 안 통해요. 그렇게 나오는 문제도 물론 일부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거나 읽어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고, 힌트가 심지어 예전에는 잘 안 나왔던 굉장히 구석에 있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 7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요령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파트 7은 점점 더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요즘 출제 경향이. 그래서 꼼수 쓸 생각은 아예 접으시고, 처음부터 접으시고 성실히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파트 7에서. 자, 꼼수가 안 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뭐냐, 파트 7 들어갈 때 요것도 우리가 습관이죠. 지문 먼저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질문을 먼저 보세요. 이것도 처음에는 답답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한 두어 문제 정도 나오면 문제 먼저 봐도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가 우리가 최대 5문제까지 날려나오죠. 5문제를 다 보고 지문 들어가서 읽어서 한 두세 줄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질문 까먹기 시작해요. 그죠?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그것도 연습입니다. 연습이고, 이것도 내공이 어느 정도 쌓이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아, 이런 질문들이 보통 같이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이 보일 거니까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곧 극복하실 거예요. 이것도. 일단 요게 습관이 되고 내가 잘 기억을 해내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지문을 풀고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질문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간 관리 안 되시는 분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질문 먼저 보는 게, 답답하시더라도. 자, 그래서 질문을 먼저 보고, 뭐 이유는 먼저 감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아, 내가 질문 보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초점을 두면 되겠구나. 그래서 중요한 부분, 덜 중요한 부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요거는 이제 주의사항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잘 안 통하는 게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잘 통했어요. 근데 한번 볼 가치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질문은 정보의 위치가 보통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100%는 아니지만. 첫 번째, 주제나 목적, 그리고 읽게 되는 대상. 이 글은 누구를 위한 글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보통 지문의 초반을 읽으시면 돼요. 나중에 이거 예외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두 갈식이다 보니까 주제가 초반에 나올 수밖에 없어. 보통은. 그래서 1번은 대체로 들어맞긴 합니다. 자, 2번, 시간, 일정, 이름, 미용 등의 구체적인 질문. 즉, 육하 원칙 질문은 각 해당 항목을 찾는다. 별 도움 안 되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별 도움은 안 돼요. 이번에는. 자, 세 번째, 우리가 구인광고 같은 거 토익에 잘 나오죠. 그래서 지원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야. 뭐 구인광고가 떴어. 그런데 지원 방법과 관련 내용이 처음부터 나올 리 없죠. 이력서를 우리 사무실로 보내십시오가 첫 번째 문장에 나올 리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글 후반에 등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의 구성상, 그죠? 구조상. 연락처도 우리가 첫 번부터 남기지는 않죠. 제일 뒤쪽에 남기기 마련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원 방법이나 또는 연락처 같은 거, 부가정보죠. 한마디로. 부가정보 같은 것들은 보통 글의 후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번.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없죠. 편지나 이메일에서 글쓴이의 직함은 제일 끝에 나오죠. 자기 사인하고 내가 직책이 뭐다, 소속이 어디다, 이런 거 밝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5번은 LC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LC는 당부나 부탁이나 요청이나 제의나 명령. 이거 제가 여러 가지 썼지만 한마디로 남한테 뭐 시키는 거 있죠. 남한테 뭐 부탁하거나 시키는 거. 그리고 다음에 할 일, 다음 주에 할 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보통 글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뭐 이유는 또 뻔합니다. 우리가 편지 쓸 때, 하다못해 정말 친한 친구한테 편지 쓸 때 첫 번째 문장부터 편지의 첫 번째 문장에 나 돈 빌려줘. 1,00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인사하고 자기 사정을 쭉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형편이 안 좋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플리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예외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남한테 뭔가를 요청하거나 시킬 때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충 알면 도움은 되지만 한 번 더 이런 요령들이 안 통하는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는 것들. 자, 그래서 질문과 정보의 위치 대략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들의 특성, 이거는 파트 5, 6에서 써먹을 수 없는 거긴 한데 파트 7에서 조금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경우 있죠. 특히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 특히 내가 잘해, 영어를 잘해, 토익도 많이 공부했어. 근데 풀다 보니까 이게 B번하고 D번이 아닌 건 알겠어, 틀림없이. 근데 A번하고 C번 중에 정말 아리까리하다, 둘 중에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경우 있죠.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아마 유용한 경우가 몇 번 있을 겁니다. 특히 애매한 문제가 나올 때. 딱 2개 나왔는데 참 헷갈릴 때 있죠, 그럴 때. 자, 그때 어떤 것을 써먹느냐. 자, 1번 보세요, 1번. 이거 다 아실 거예요. 패러프레이징 말. 정보찾기 문제에서 정답인 경우에는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오답으로 유도를 해야 되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ETS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문에 나왔던 키워드가 그대로 문제에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 사실. 일부러 많이 바꿔 나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대로 역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문에 나왔던 표현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면 보통은 오답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반이 바꿔서 나왔으면 오히려 정답일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바꿔 나오죠. 예를 들자면 Human Resources. 그래서 뭐 인사부, 인사과라는 것은 보기에는 정답인 보기에는 보통 percent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뭐 디파트먼트 헤드 이런 거죠. 디파트먼트 매니저 이런 것들 살짝 바꿔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내용 자체를 내가 얼마나 이해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쨌든 될 수 있으면 바꿔서 나온다는 거. 바꿔서 나온다는 거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극단적인 표현은 조금 이제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100% 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100% 안 되는 것도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보면 극단적인 표현들은 보통 이제 오답인 경우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 해줄게 이런 거 있죠. 다 해당합니다. 항상 됩니다. 이런 거. 100%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오답이라 보시고 반대로 이것만 됩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보통 의심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이런 것도 있죠. 절대 안 돼. 이런 거. 아무도 안 돼.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보통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니까 조금 피해가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급 표현이 있죠. 우리 회사가 이 회사가 이 도시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런 것도 보통 의심을 해보시고 영어는 보통 제일 큰 회사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한 표현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최상급 같은 거 들어가 또 일단 의심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면 조금 의심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의어 문제인 경우는 이제 당연한 얘기 다이어가 아닌 게 오히려 적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전 봤을 때 단어 찾아봤을 때 뜻이 하나만 있는 단어 별로 없죠. 보통 2-3개 이상입니다. 뭐 심지어 몇십 개 되는 거. 자, 어쨌든 다이어로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이어가 출제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문장을 보기 전까지는 얘가 품사가 뭔지 뜻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의 단어가 포함된 문장 앞뒤를 꼼꼼하게 보시고 이런 의미구나 파악을 하신 다음에 동의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테이트 같은 거. 스테이트 보자마자 얘가 동의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게 얘는 벌써 품사가 2개예요. 품사가.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 동사일 때는 언급하다 말하다겠죠. 그래서 뭐 멘션 이런 거 동의어로 나올 수도 있고 명사일 때는 얘가 상태 뭐 국가나 주라는 뜻도 있지만 상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동의어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컨디션 이런 거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야. 문장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얘를 반드시 문장을 확인하시고 문맥을 살펴보시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확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동의어 문제.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아까 뭐 1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1번 보세요. 1번. 요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자, 가장 큰 문제가 시간 관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요. 저도 절대 이렇게 못 풀 겁니다. 완벽하게 해석을 하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수식어구, 수식절 같은 거 가로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습관적으로. 안 돼요. 키워드 정도 체크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렇게 일일이 다 파악을 하고 수식관계구나. 이런 거 다 하면 시간 다 갑니다. 파트 7에서 완벽한 해석은 오히려 독이고 전체적인 상황만 이해되시면 빨리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후딱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구나 정도만 캐치하시고 세부사항은 나중에 찾으러 다시 오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뭐 약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충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충 해석. 전체적인 의미가 이렇구나. 이런 것까지만 캐치를 하시면 보통 문제는 거의 다 풀립니다. 자,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나옵니다. 저도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적어도 모르는 단어가 2-3개씩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 그 파트 7에서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등장하기 마련인데 그게 중요하냐 안 중요합니다. 보통 어떤 경우냐면
문제 푸는데 전혀 영향 안 미치는 그냥 쓸데없는 단어들 있죠. 쓸데없는 단어들, 그냥 겁주려고 내는 단어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전문 용어가 가끔 나와요. 그런 것들은 지문 다른 곳에서 반드시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힌트를 주거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뭔지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는 단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뜻을 유추하시거나 전체적인 의미만 파악되시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좀 조심하실 게 내가 단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모르는 단어 다 넘어가겠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때는 뭐 지문의 뭐 3분의 2 이상을 넘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어 공부는 평소에 열심히 하시고 기본적인 이제 토익의 기출 단어들 한 1000개, 1500개 정도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하신 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해서 이건 쓰지 마시고 처음이신 분들은 나중에 복습하실 때 단어 같은 거 모르는 거 찾아가지고 암기를 하시면서 계속 복습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경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면 최근에 나왔던 변화들이 있죠. 파트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파트 5입니다. 다시 빈칸 채워넣기 문제 아까 기억나시죠? 문장 단위로 주어지고 자, 문법 비중보다는 문법 문제보다는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문법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법 비중에 문법을 묻는 문제의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휘 문제가 이제 조금 더 늘어났을 뿐 최근 거의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 문제 5, 그다음에 어휘 문제 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50%니까 일단 어휘가 중요한 거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특히 자, 어려운 문제는 130번대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평생 못 볼 단어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가끔씩 한 번씩 나와요. 사실은 그런 것들. 그래서 단어는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휘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특히 후반부의 어려운 문제들. 자, 두 번째 문장의 길이도 늘어났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제가 문장이 길어지고 어려워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3-4줄 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도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제가 지금 뭐 예를 보여드리고 연습을 할 건 아닌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다른 제 강의 보시면서 한번 캐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게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중을 가려가지고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필요 성분이라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주어동사 목적어 뭐 이거 위주로 먼저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위주로 보셔야지 뭐 수식어 절 같은 거 있죠. 수식어 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너무 꼼꼼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찾아가는 거고 그런 것들은 보통 버리시고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그만큼 필수 성분을 찾아가는 게 조금 더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6의 이제 특징은 자, 우리한테 좀 좋은 소식. 아마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유일하게 아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1번. 지문이 짧아졌어. 최근 1년 동안 지문이 많이 짧아졌어. 어떤 분은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 있죠. 와, 왜 이렇게 짧아졌지? 그게 꼭 쉽게 나온다는 의미는 아닌데 일단 지문의 길이가 짧으면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이 덜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지문이 짧아졌다는 것은 약간 좋은 의미고 좋은 소식이고 다만 2번입니다. 아까 제가 파트 6의 원칙은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전체 문맥을 살피는 거니까. 근데 해석만 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조금 비중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출제됐던 겁니다. 얼마 전에. either하고 whether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특히 그 문장에 파트 6였는데 저기 뒤쪽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or. 접속사 or, 등위접사 or. 자, either A or B 아시죠? whether A or B 아시죠? 그리고 의미도 둘 중에 하나. 뭐이든 아니들이니까 의미도 비슷해. 이런 것들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해석으로 해결이 안 되죠. 둘 다 의미가 비슷하고 뒤에 or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풀 때는 자, 이게 접속사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한마디로. 뒤쪽에 주어동사가 어딘가 있겠죠. 그때는 whether가 정답. 뒤에 주어동사가 없었으면 either가 정답. 이렇게 가는 문제들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해석만으로 풀 수 없고, 이제 문법적인 지식도 이제 수반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문제 비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파트 6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파트 7. 자, 파트 7은 특징이 최근 한 1년 반, 한 2년 정도입니다. 지문이 길어졌어요. 지문이 길어졌어.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 문단이 거의 하나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보다. 좀 뭐 짧은 지문 같은 건 상관없지만 보통 우리가 170번대 이상 가면 조금 더 많이 길어진 거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시험을 많이 치신 분들은. 지문이 길어졌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나와요, 지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추론 문제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자, 추론 문제. 우리가 indicate 같은 거 들어가는 거, infer 같은 거 들어가는 문제들, probably 이런 거 들어가는 문제들. 자, 추론 문제 자체의 이제 포인트가 뭡니까? 확실한 힌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힌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없는 와중에 끄집어내야 돼요. 추론을 해야 돼요. 그죠? 없는 와중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얘가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얘는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죠. 늘 많이 나오는 거. 패러프레이징. 아까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 그죠? 어휘력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문맥 파악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중 지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힌트 찾고,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힌트 찾는 거. 근데 심지어는 단일 지문에서 요즘은 이런 문제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힌트를 하나 찾고, 뭐 세 번째 문단에서 다른 힌트 찾아서 조합을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이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동의어 문제. 동의어 문제는 아까 제가 문맥 파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이어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에 이게 눈에 확 띄는 건 아닌데 최근에 가끔 가다가 몇 달에 한 번씩 동의어 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되는 거 있습니다. 또 이거죠. 또 B번 아니면 C번인가 알겠는데 잘 모르겠던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이어 당연히 출제되고 조금 생소한다는 거 최근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함정 문제를 동의어. 아, 나 이거 동의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문맥에서는 아니더라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최근에 조금 됐기 때문에 동의어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득 전반 인강에 따로 동의어 문제를 최근에 나왔던 거 정리를 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기회가 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어 문제 예전보다는 이제 조금 약간 어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파트 7의 마지막 최근 경향이자 오늘의 결론이라 보시면 돼요. 이겁니다, 이거. 요령이 안 통하는 문제의 비중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꼼수 그냥 포기하시고 정석대로 푸는 것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파트 7이 그렇습니다. 파트 7이. 문제의 종류에 따라 지문에서의 단서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문제 별로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150번대에서는 잘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주의찾기 문제. 아까 초반이라고 그랬죠. 두 갈씩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가 많이 늘어났죠. 특히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편지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내가 이메일이나 편지를 친구한테 쓰는데 주제는 이거야. 돈을 빌리고 싶어.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싶어.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돈 빌려줘.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오면 일단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막 여기저기 뭐 돌려서 이야기를 하거나 돈이 필요하다는 건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제일 마지막에 돈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예배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요령이 안 통하고 정석대로 푸는 문제들이 훨씬 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쪽으로 점점 더 가는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연습할 때 스킬 위주로 연습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다 내용을 이해를 하고 풀겠다. 그런 거 이제 각오를 하시고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익 이제 파트 7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문 나중에 복습하실 때 반드시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똑같이 나올 리는 없죠.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물론 없습니다만 비슷비슷한 글들이 늘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지문 자체에 익숙해지면 다음번에 비슷한 지문이 또 나올 거니까 그때는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복습할 때 대부분 이제 틀린 문제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문을 반복해서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주의사항들 몇 가지 최근 요약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런 것들 중요한 포인트들은 숙제를 하셨다가 앞으로 토익 공부 내가 뭐 세 달 이상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계신 분도 계실 건데 이건 숙제를 하셨다가 적용을 시키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최근 영양 그리고 파트별 학습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